젤렌스키는 남은 돈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전쟁을 한 사람 거의 돌아온 사람이죠. 왜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외교관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내 외교 행랑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최소한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한 책임이 있고 이게 물리적으로 버틸 한계를 다 지난 거예요. 그 대포 소리만 계속 들어도 미치거든요.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야기 얼마나 불합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도 하다가 망할 상황이 와 있거든요. 젤렌스키가 왜 성공이 불가능한 전쟁을 지속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인데, 일단은 심리적 정치적 요인이 좀 있고요. 일단 패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코미디언 출신이고 전문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네오나치라는 집단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오나치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5%의 지지를 못 얻어요. 제일 많이 얻는 사람이 한 2% 지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거하면 아무도 던져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극렬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엄청 단결하고 그 밑에 정치는 아니지만 하부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이잭 당했다. 결국 마피아가 끌고 간다,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폭력 조직이 일끄고 있으면은 위세에 눌려서 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단의 역학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패배를 거부하고 권력 유지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요소예요. 그러니까 거의 충성 경쟁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극렬하기만 하지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그걸 우리 에코 챔버라 그러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같은 소리만 계속 메아리 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영웅적인 저항 이런 건 잘 하는데 국가를 보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게 사실 딜레마잖아요. 어째 보면은 이스라엘이 로마군이 마세다를 공격했을 때 전원이 다 죽는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민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굴복을 하면은 비겁하게 소리를 들릴지 모르지만 미래가 있는 거고, 죽으면은 미래가 없는 거죠. 뭐 징기스칸이 왔을 때 그냥 죽은 유럽 사람들 많았어요. 전체가 멸족해버린 데가. 어째 보면 생존이 걸리는 문제에서는 지금 영웅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웅적은 멋있어 보이지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반대자들이 있으면은 그 역학을 하거든요. 야당이 있으면 야당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핑계로 자기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야당이 없으면은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옵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 밀어줄 거다, 이것도 상당히 비합리적인 거예요. 유럽이 자기네들이 무슨 돈과 뭐가 힘이 있다고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합리적으로 지원을 못 해줘. 유럽이라는 게 하나의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지는 않을 거고, 그 사람들도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연합을 해 있는 연합체거든요. 결속력이라는 게 다 달라요. 최근에 헝가리로 들어오는 가스라인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왜 러시아 가스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헝가리는 내륙 국가니까 LNG 터미널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바다에 이렇게 LNG 선박으로 올 수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가난한 헝가리에다 그걸 LNG를 쓰라 그러면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들으면 자기네들 비용이 10배, 20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러시아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독일이 제일 잘 알아요. 독일이 2022년 9월 달에 노스트림을 파괴했잖아요.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예요. BMW가 헝가리의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헝가리는 절대 가스를 안 끊을 거거든. 그래서 간 거죠. 독일 정치인들은 지금 뭐 여러 사람들 나가지고 러시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난리치지만, 독일 사업가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독일 공장을 헝가리로 옮기면은 독일에서 실업자가 넘치죠. 헝가리를 가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든 뭐든 항상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이상주의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젤렌스키는 남은 돈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지가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지처럼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전쟁도 못 하잖아요. 그럼 남은 돈으로 전쟁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한 사람 거의 돌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끊기는 거죠. 지금 폴란드나 이런 나라한테도 지금 그 폴란드 안 되니까 폴란드 그 약 올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젤렌스키가 거의 그게 정치적인 자산이 다 달아난 마지막 상황이다. 심지어는 이제 영국도 더 이상 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영국 내에서 시위가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영국 생기고 가장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현재로 그런 정치
정치적인 유연성이었고 특히 야당을 없애는 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야당이 자기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야당을 없애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해체되고 재생 불능 상태에서도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옵션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결국은 평화에 대한 대안은 없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잘못했던 자기가 제거당할 수 있으니까 요행수만 바라면서 계속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심지어는 미국도 하다가 망할 상황이 와 있거든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보건부 장관을 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프로젝트 우크레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프로젝트가 역사상 가장 큰 돈 세탁 기관이다. 그리고 지금 린지 그레함이니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외교관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외교관들이 굉장히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많이 오고 가거든요. 우리가 가려면 비행기편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오고 가느냐 하면은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나라를 돈을 10억 불 지원해 줬어요. 그럼 그거 가가지고 내한테 좀 떼줘야 되잖아요. 내 외교 행랑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 받아가 오면은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뻔질나게 오가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거는 증거가 없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정치인이 자기한테 돈 안 되는데 남은 나라 돈 대주자 하겠어요? 자기가 푼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정치인이 자기 나라 세금 걷어가지고 하면은 자기 유권자들이 기분 나쁜데 그렇게 하겠어요? 지한테 돈 받기 때문에 나라 세금 대주고 자기 푼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더 부패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많이 줬으니까. 그 러우저는 초기에 처음부터 이 전쟁을 자꾸 러시아가 쳐들어왔으니까 러시아가 일으킨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2021년 3월 24일 날 젤렌스키가 뭘 했는 거니까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공격명령을 내렸어요. 공격명령을 어떻게 내리는 거니까 실지를 지금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을 회복해라. 그리고 크림 반도가 러시아한테 넘어갔는데 크림도 회복해라. 그 행정명령을 서명했어요. 2021년 3월 24일입니다. 그 날짜 여러분들이 2021년 3월 24일 자체는 별로 생각이 안 오시겠지만 그게 젤렌스키 2019년도에 취임을 했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 2011년 5월 달에 취임을 했어요. 근데 2021년이 어떤 해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2021년 1월 20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취임하고 나서 2달 사이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취임하자마자 그것만 의논한 거죠. 공격하는 것은 군에서 작전을 짤 거지만은 어쨌든 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2021년 내내 푸틴이 계속 미국하고 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전쟁 나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계속 거부했잖아요. 그래가 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 나고 이틀 만에 젤렌스키가 협상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벨라루스에 가서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벨라루스를 하다가 나중에 이스탄불로 옮겨가지고 언제까지 했느냐 4월 초까지 해서 뭐까지 나오는가 이스탄불 커뮤니케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잠정 대안까지 협상안은 아니지만은 협상 대안까지 만들어낸 상태였어요. 한 7, 80%가 안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리스 존슨이 와가지고 우리가 대줄 테니까 전쟁해라 그래서 또 전쟁을 했어요. 그럼 젤렌스키가 피할 수 있는 게 그 바이든 때 전쟁해라 했을 때 그 자기가 안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 4월에 보리스 존슨이 와가지고 협상을 파기하려 했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라면 나를 막았어야 됐죠. 그래야지 100몇십만 명 죽고 나라가 깨지는 걸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다른 나라 사람 말 듣고 전쟁을 한 거죠.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갈수록 자기 입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불리해지니까 2022년 4월 달에 이스탄불 그 협상 때 뭘 이야기했는 거니까 돈바스 영토 요구 안 했어요. 러시아가 영토 요구하지 않고 민스크 협정에 있었던 대로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민투표를 시켜가지고 지도자를 뽑고 그 다음에 너것도 법을 고쳐가지고 이쪽에 전쟁하지 않게 하자 이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하도 그걸 안 듣고 안 지키고 하니까 이제 쟤네들하고 협상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영토를 내가 확보해가지고 내가 다스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푸틴이 이야기한 거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야기 얼마나 불합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저보고 무슨 러시아 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러시아 편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보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푸틴이 가만히 있는 김정은 정권 그러면은 국제적으로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크게 힘들고 우리 안보에도 위험해진 거죠. 지금이라도 그거를 우크라이나는 바로 보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지원해서 단절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우세한데 이게 합리적으로 분석하면 이게 필연적이거든요. 그거 뭐 거의 뻔한 건데 우크라이나 유럽에서는 어째 보면 심리적으로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 같지만 내러티브 워페어라 그러면은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또 그걸 바로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려운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잠시 어쩌다가 거짓말하고 모면해가지고 위기를 넘길 수는 있지만 그게 영속적인 관계는 전혀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내재화해야 돼요. 내재화하면은 자기가 꾸미는 세상으로 현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를 다른 세계에서 움직이는 일이 계속 모순이 부딪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걸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현실과 무관하게 이 세계가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실패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되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 있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계속 끌고 오면은 지금 젤렌스키처럼 지금 내일 모레 무너질 상황인데도 지금 이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중간 대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그걸 좀 대안을 내는 사람을 좀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왕따 시킨 사람이 자기가 다른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큰 실패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협상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런데 현재는 이 딜레마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는 거예요. 전장에 죽는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이 인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만드는 가상의 세계하고 현실하고 사이에 선택을 못하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후퇴도 못하잖아요. 어떤 병사는 전쟁이 일어나가 3년 반 동안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는 병사들도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도 뭐 하고 휴가 갔다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걸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버틸 한계를 다 지난 거예요. 거의 돌아온 사람들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포 소리만 계속 들어도 미치거든요. 외상후 증후군을 하기도 하고 쉘샤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켈로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로우전 특사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어요. 인맥도 있고 언론에 나와서 계속 이제 트럼프를 자꾸 응원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부해가지고 저 자리에 올라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너무 우크라이나 쪽 말을 들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행정부의 정보 실패의 중심 인물이 된 겁니다. 저 사람이 최종 책임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최종 책임이죠. 그렇지만 저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날 공로상을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최소한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한 책임이 있고 그렇게 전쟁이 가게 된 게 저 사람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 어제도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이기고 있다. 러시아 곧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이없지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저 사람 하나만 제대로 제거했어도 상당히 이 지경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강군이 됐느냐 이 문제가 사실 여러 사람들의 의문이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걸 파고 있었고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러시아군의 개혁이나 이런 것도 잘 보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특별한 부진스키라는 사람 인터뷰가 있어서 이 문제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90년대 러시아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약한 상태에서 나토 확대를 막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소련 붕괴할 때 사회 경제가 혼란이 있었고 인구의 7%가 중산층이었어요. 7% 중산층은 그냥 전부 다 가난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이 10년이 줄어가지고 63세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의 붕괴 상태에 있었어요. 10년 사이에. 근데 그때 소련 붕괴할 때 소련군이 400만 명이었는데 그걸 축소를 했어요.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소련이었다가 러시아로 들어가는데 소련군들이 어디 있는 거니까 전방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전방이 어디입니까? 동유럽이잖아요. 독일, 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뭐 이런 데에 이제 정예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좀 허접한 예비 부대들이 있을 건데 이 부대들이 다 그 나라로 가버리고 이제 러시아군들은 이제 소수가 이제 유입됐는데 결국은 94년도 96년 체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국에서 부대를 급조해서 하니까 막 그냥 무장도 열악하고 급여도 3달에서 4달 월급도 못 주고 그랬어요. 서방 군대 같으면 급여 안 주면 그만둘 건데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희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토 확대에 대해서 러시아군들이 상당히 당하고 분노하고 그때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면서 이거에 대해서 서방에서 지원해 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 소련에 있다가 나토로 편입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막 나토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뭐 나토 기지 97년도부터 이제 야보리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사실상 나토 기지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디팩토 사실상 회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나토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크림반도가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결국은 저렇게 한 이유가 우크라이나를 한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세바스토폴에 있는 그 기지를 미국이 먹겠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제 정보가 있어가지고 크림반도 결정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있었고 그 강군이 된 것은 분명히 개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리볼루션 밀리터리 어페어 RMA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한 게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러우전을 하면서 서방의 약점이나 이런 게 왜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왜 전쟁으로 하지 않고 특별 군사 작전을 했느냐 하면은 특별 군사 작전을 하면은 푸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적어요.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선포하고 나면 대통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져요. 동원도 할 수 있고 비상사태로 할 수 있고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전쟁 중으로 보지만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권한을 축소해서 다시 나중에 서방하고 있었던 조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탈출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쟁으로 해놓으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 어려워진다. 전쟁을 하고 나면 강화 조약도 해야 되고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특별 군사 작전이니까 하나의 뭐 작전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건 이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는 그거 하지만 어쨌든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좀 편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서방의 약점은 초기에는 나토가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니까 전쟁하다가 러시아가 힘들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러시아 내에 있었는데 알고 나니까 마른 알몸이다 뭐 이런 것처럼 마른 알몸이라는 근육이 없는 깡마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약점이 드러났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는 것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런데 산업이나 군사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러시아는 이거를 이제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일단 인프라 파괴를 하지 않아요. 인프라 파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꼭 핵심적으로 군사적인 것만 파괴를 합니다. 그것은 전쟁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푸틴이 꼭 필요한 것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제를 해가지고 물류의 핵심인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돈가스를 나누는 드네프로 강이 있거든요. 그 다리나 철도는 폭격하면 물자가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제하고 진격도 빨리 하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대도시 같은 걸 급습하면 엄청나게 피해가 생겨요. 그걸 급습을 피하고 포위하고 그냥 천천히 가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역사상 민간인 피해가 가장 적은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개월 동안 있었던 그 민간인 피해가 이스라엘이 2주 동안 있었던 민간인 피해보다 적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당황하지만은 어떤 수로 나오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은 더 불리하다. 지금은 협상 대표가 네진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4개 주를 이야기했지만 다음엔 8개 주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국이나 미국 생각을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데사를 이동할 것이냐. 콜라이프와 오데사가 남부에 있는 항구인데 그걸 막으면 이제 우크라이나 내륙 국가가 되거든요. 그 침공 완화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쪽에 영향력이 있을 때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로 돌아오고 우크라이나 돌아오고 결정해라 그러면 러시아는 항상 이 사람들이 러시아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러시아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브리안스크하고 쿠르스크의 여러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 사보타지 공격이 있었죠. 그거하고 전략 폭격기를 드론 공격했던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략 폭격기 드론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리 부숴가지고 기차 파괴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더 큰 사안을
위험천으로 보이는 전략 폭격기 공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는 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굉장히 특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군사적인 것보다는 전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전쟁의 룰들을 다 지킨다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영토 분쟁이 아닌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파괴하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나토의 군사력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디밀리터리제이션, 디나치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 그것이 목표가 사실상 달성됐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나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영토가 중요한 게 적군의 역량을 파괴한다. 우리가 유생 역량 경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거 똑같습니다. 이게 러시아군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전쟁 사상에 가까워요. 클라우제비치가 뭐라 했는 거니까 전쟁의 본질은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의 전투력만 없으면 해결된다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핵심 목표고 영토를 점령하고 하는 건 우크라이나 군이나 서방의 생각 때문에 쿠르스크도 가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 군이 상했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이 제일 먼저 크게 상한 게 2022년 9월 달에 수로비킨 라인 철수했는데 막 공격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몰리다가 몰아내니까 엄청 승기를 잡은 듯하게 하고 하르키프에서도 막 러시아군이 광속으로 철수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승리로 생각했던 거죠. 내 영토가 뺏긴 내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러시아군은 그거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공격해서 갈아먹는 우리가 밑 그라인더를 해요. 고기 분쇄기 식으로 이렇게 작동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점령했던 것 자체는 사실 2022년 11월 이후에 거의 우크라이나 영토 1%도 추가 점령을 못했어요. 초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했던 것보다 오히려 그 처음 했던 것보다 더 철수를 했죠. 그 정도로 영토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우크라이나 군대를 약화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로존을 손 떼려가는 게 거의 분명합니다. 유럽한테 너가 한번 제재해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는 엄청나게 비밀스럽게 많은 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언론에 나오는 걸 제대로 알 수 없고 이제 젤렌스키가 왜 저렇게 하는가 하면은 네오나치의 위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목숨을 보존하기 힘들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푸틴이 북경에서 이제 그 전성절 행사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EU 가입은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논리가 한쪽 안보를 위해서 다른 쪽 안보를 희생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안보 분리 불가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고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리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팩토라는 게 있고요. 디팩토는 사실상이라는 뜻이고 데주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법률상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거하고 사실상인 거하고 다르죠. 지금 젤렌스키가 사실상은 우크라이나 지도자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언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협상을 해가 서명을 할 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우크라이나 지금 법률적인 대표냐?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이에요. 선거를 하지 않고 선거를 미루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법률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젤렌스키가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트럼프하고 알래스카 회담을 한 다음부터 우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으로 모든 걸 보시면 안 돼요.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는 엄청나게 비밀스럽게 많은 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언론에 나오는 걸 제대로 알 수 없고요. 실제로는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는 비밀리에 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거의 트럼프는 유로존을 손 떼려가는 게 거의 분명합니다. 최근에 한 말은 거의 넘겨줬거든요. 유럽한테 너가 한번 제재해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손 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전장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답답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장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전쟁 계속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으면 이야기해주라. 그러면 내가 수용하겠다.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지금 젤렌스키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 하니까 계속 이제 트럼프가 젤렌스키하고 푸틴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데 푸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가 준비가 되면 하겠다는 건데 젤렌스키는 그냥 만나기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대책이 없으니까 그거를 어쨌든 보면은 정치적인 플랫폼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했는데 트럼프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푸틴이 모스크바에 초빙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안 가겠다 그랬어. 키예프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왜 저렇게 하는가 하면은 내부적으로 네오나치의 위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자기가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물러나서는 목숨을 보존하기 힘들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명분을 쌓아야 되는 건데 그런 기회가 안 오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푸틴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푸틴은 뭐 젤렌스키가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전쟁에서 끝내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핀란드는 아시다시피 1944년도에 그 소련하고 핀란드 간에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 핀란드가 그때 싹싹 빌어가지고 봐준 거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러시아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나토에 가입했죠. 지금 당장 아직까지 러시아가 뭐 보복하고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도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단절되고 하니까 특히 이제 국경 같은 거를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핀란드 경제가 죽어버렸어요. 특히 이제 핀란드 쪽에 관광 산업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 엘리트층이 이제 관계 회복 논의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먼저 한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죠. 지리적 인접성이나 오랫동안 경제 유대가 무너진 게 후의 주요 원인이고요. 대통령 자체가 여러 가지 태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어렵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은 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갔으니까 이제 면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말하고 행동이 좀 다른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유럽 지도자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론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러시아가 싫은 식으로 러스포비아를 하도 해놓으니까 실제 이웃 사이는 본래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사실과 다른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지금도 국민 3분의 2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푸틴이 퇴진하는 조건으로 관계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렇고요. 핀란드는 러시아 제재 이전에 이제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5년째 어려운 거예요. 2020년부터 거의 경제가 어려워졌다 싶으면 거의 지금 6년째로 접어가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렵죠. 그래서 뭐 거의 수출은 다 중단돼 버렸고 2025년 성장률이 0.8%라는데 이것도 많이 회복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 부분이 있고 특히 에너지, 관광, 건설, 민간 항공, 목공 일쪽에 피해가 많고 실업률도 꽤 높습니다. 뭐 10.2%, 30만 명 실업, 30만 명 별거 아니가 지금 핀란드 인구가 600만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매, 소매 무역 4만 개가 일자리가 사라졌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2009년 금융위기를 지금 넘어서는 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건설의 현장이 3만 6천 개였는데 전쟁 전에, 전쟁 후에는 17,000개로 그리고 뭐 계속 파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렵죠.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뭐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관광객 감소고 특히 핀란드 국경 동부에 거기 보통 관광지는 대부분 이제 문 닫았다 보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외 사업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크루즈선 이런 것들은 기항을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면세 혜택 때문에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핀란드 기항에 있는 쪽에서 보조 안 해주면 옮기겠다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죠. 세금도 엄청 올렸어요. 엄청 올리고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은 뭘 하는 거니까 사회 혜택을 감소시키고 파업이 계속 지속되고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본격화 안 됐어요. 아직 아슬아슬한 게 있는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재 장기 영향이 지속된다 이런 게 정치적인 거 전에 경제적인 거. 여러분 핀란드를 아시겠지만 국제 정치 하시는 분은 잘 압니다.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핀란드는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핀란드가 항상 러시아 눈치를 봤어요.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겠죠. 어떤 열등 그 콤플렉스도 있고.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러시아한테 옛날에 겨울 전쟁에서도 뭐 지긴 했지만 러시아가 피해는 더 입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전투 정신이 뛰어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하고 관계를 할 때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딱 지나가면 그 다음에 정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생존을 위해서 비겁한 짓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겁한 짓만 해라 이런 건 아닌데 필요하면은 자기 체급에 맞게 하는
거죠. 국제 질서가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관세 때리고 제재 때리고 우리 보고 뭐 해라 그러지만 그게 말로 해라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 전쟁이에요. 다른 형태의 전쟁이거든요. 전쟁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수를 쓰듯이 우리 사회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모아가지고. 핀란드는 경제적인 을의 위치에 있어요. 러시아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핀란드가 경제적인 을에 있어도 러시아 사람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더 높아요. 그렇지만은 을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소비해 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나이스하게 그 현실을 인식하고 러시아하고 잘 지내면 되잖아요. 계속 이제 감정 때문에 다른 데 기웃거리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는 자기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면 변신을 해야 되는 그건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이 이제 국익이 우선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는 이거는 이제 제가 자비에르 모르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좀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출신의 정치전략 분석가인데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산체스 이펙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서 이제 저 사람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방송인을 하다가 이제 RT에 이제 스카웃 돼가지고 저기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색채를 매기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 편향은 아니고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현재 마크롱 정부가 제가 블로그를 쓸 때 지지율이 2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입니다. 최근에 파리에 시위 일어나고 하신 거 보시죠. 그리고 총리가 결국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기관의 등급도 피치가 A+로 강등했죠. 그리고 강등 정도가 아니고 이제 부정적 전망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강등 자체보다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병력이 부족해서 파견도 불가능하고 어째 보면 지금 마크롱은 글로벌리즘의 꼭두각시다. 마크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로스차일드 돈을 만지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을 됐는데 지금 현재 거의 독재를 하고 있죠. 과거에 미테랑이나 사르코지 같은 이런 유능한 지도자가 상당히 대비되죠. 그리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내 정치를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린 르팽이라는 사람 출마를 못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속 집권을 하는 것. 이야기가 그거라 라벨링 하고 있는데 마린 르팽은 거의 미테랑 대통령 수준의 중도 좌파예요. 정책이.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몰아붙이는 거죠. 이게 국제금융자본의 논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리스트라고 보면 되고 거의 비슷한 일이 유럽 국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여러분 아실 거고 여러 군데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르비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거죠. 영국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투자를 하다 보니 경제가 폭망한 거죠. 그리고 유럽은 거의 경제적으로 자살한 거예요. 제재를 한다면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끊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제 경쟁의 원천이었던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끊고 대안이 있느냐 하면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비용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유럽 지도자 전체가 상당히 무능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패배를 유럽 패배를 간주하고 이렇게 마법적 사고에 빠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핀란드하고 프랑스를 이야기했는데 프랑스는 좀 더 심각하고 영국이나 이런 데 더 심각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나토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이 괴멸적 수준으로 약화되고 있고 지금 로봇 군대 이야기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중국이 더 강력해집니다. 중국이 참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러시아군은 아주 높은 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못 믿는 거죠. 동원하다가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학대 논란이 있으니까 시위가 발생하고 러시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는데 그걸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병력법에는 25세부터 징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세까지 징병해라 이런 이야기를 서방에서 많이 압력을 넣었는데 그걸 계속 버텼습니다. 버티고 있었는데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18세부터 모병을 했어요. 징병이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오라 했는데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잘 한다고 했는데 총 500명 지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게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돈을 꽤 많이 주는데 왜 안 그런가 하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를 못 믿는 거죠. 너무 많이 최근에 죽으니까 안 가는 거죠. 18세에서 21세까지 남성 국경 자유 통과를 허용했는데 이때까지는 우크라이나가 거대한 감옥이었기 때문에 탈출하려면 목숨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한 것은 23세부터 25세 요 사이를 곧 징병하겠다 이 예보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18세 이전에 외국으로 자녀를 보낸 젊은이들이 부모들 보고 귀환하라는 이런 조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왜 저거를 못 낮추는 거니까 2014년도 유로마이단 쿠데타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 불안이 생기니까 저출산 문제가 안 그래도 심각했는데 엄청 심각해졌습니다. 청년층 보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저거를 인터넷에 사람들끼리 뭐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자은행을 보존한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씨가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을 군대에 보내면 이제 남자는 다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작년에 60세까지 징병했을 때도 우크라이나군 평균 나이가 47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70세까지 하니까 더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병력이 심각한 거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지금 통계는 안 나옵니다. 첫 12시간에 11,900명이 출국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 정책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다가 준비한 사람들이 나갔겠죠. 그게 여러 가지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민족주의자들, 네오나치들은 그래도 영원한 전쟁을 하려면 남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외에 좀 도피시켜가지고 살려놓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황은 있는데 답을 못 드리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통해서 이 심각성을 좀 한번 엿볼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단의 인원이 20, 30%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단이라고 하지만 연대나 대대 수준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OSW 보고서에서는 30만 명의 신규 모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월 3만 명을 동원하는데 그중에 전투 적합자는 10,000명밖에 안 된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동원 회피로 은신 중에 있다. 동원 과정의 문제점 길거리 강제 징집 논란 이거 여러분들이 구글에 쳐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잡혀가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노인 납치 주장까지 있는데 그거는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약간 과장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60세 이상 연장 근무를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원하다가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학대 논란이 있으니까 시위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또 강제 동원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심지어는 그 강제 동원해가 모집하는 모집원들을 공격해요. 발치산들이 있어가지고 그 모집센터를 타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소모전의 전략은 상대방의 물리적인 전멸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유생, 역량, 경멸. 그래서 영토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넓은 땅이니까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니까 일단은 병력을 없애는 거죠. 그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나토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를 가가지고 나중에 전쟁에 상대하는 것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나토 병력이나 군 장비나 물자를 없애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이 괴멸적 수준으로 약화되고 있고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진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력 부족이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됐다. 그럼 해결 방안은 뭐냐? 지금 로봇 군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고 나토군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은 러시아가 중국이 더 강력해집니다. 국제적으로 병력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우크라이나 군복 입혀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해결은 가능하지만은 그게 확대되면은 결국 중국이 참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유럽 인구 다 합쳐봐야 중국 인구도 안 되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더 안 되는 거죠.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전부 다 코앞에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 러시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는데 그걸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책 결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안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병력은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하는 러시아 병력 사망자는 우크라이나 병력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자기네들이 10만 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거의 100만 명 죽었으니까 자기 주장에 따르면 10배 많이 죽은 거죠. 어떻게 10배 많이 죽었는데 시체 교환하면은 21배 자기네들이 많이 가져오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서는 슬슬 이제 사실이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HUR이라는 데 따르면은 러시아군은 아주 높은 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장교 보직이 98%가 채워져 있고 매달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을 모집해서 손실을 보충하고 있다. 신규 모집 인원의 약 25%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거나 형사수사 중인 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5년도 계획 인원이 34만 3천 명이었는데 8월 초까지 29만 명이 징집됐다. 넉 달 한 반 사이에 나머지 5만 명만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9월 중순이니까 벌써 원래 모집 계획을 다 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러시아군은 인력이 남고, 그리고 이때까지 모집고 나서 계속 늘었다가 좀 줄어들었어요. 연방 예산 적자 증가나 지역 재정 문제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이겠지만 어느 정도 줄었는가 하니까 한 미국 돈으로 2만 불 하는 게 12,500달러로 꽤 많이 축소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높은 지원율로 인해서 보너스 조정 이럴 정도로 지금 저게 어느 정도 돈이 되는가 하면요, 2만 불 정도 되면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좀 안 되죠. 2천 한 7, 800만 원 될 건데 저 돈 같으면은 러시아의 중소도시의 평균 임금이 한 2, 30만 원 됩니다. 그렇다면은 모집 보너스 자체가 한 1, 2년치 연봉 정도 되잖아요. 그 옆에 월급도 막 받아요. 저번에 제가 계산했을 때는 평균 임금의 한 5배에서 6배를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가족 교육 혜택도 있고 병원 혜택도 있고 주택 혜택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게 엄청나게 이제 붐이 됐죠. 경제적으로 보면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몸으로 때우고 전쟁에 가는 건 좀 안 된 일이지만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면은 간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애국 심리 이거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 사회는 오히려 그걸 약간 시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내가 옛날 같으면 갔을 건데 그 말은 사회적으로 그걸 보상해 준다는 거니까 어째 보면은 약간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죠. 그래서 전쟁 안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사는 사회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죠. 제가 볼 땐 저거 한 20배는 됩니다. 어차피 하는 거짓말이니까 그냥 크게 하는 거죠. 10만 명이라는 건데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전장에서 수거한 우크라이나군의 시체, 그걸 다 확인한 시체를 우크라이나한테 돌려준 것만 해도 14,000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라는 것은 자기 시체 중에 한 8만 6천 명은 데려가고 14,000명은 안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군에서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인원 손실이 180만 명이라는 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180만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180만 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주장을 헛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더글라스 맥그레거 육군 대령인데 이분은 트럼프 일기 때 미 국방부에서 어떤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어요. 그 수치들이 자기가 모르고 하는 건 아니고요. 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러시아 쪽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러시아의 대통령 고문 중에 한 사람인 안톤 켜바코프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있는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죠. 중국 전성전 행사 끝나고 바로 있었던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특수작전 시작한 이래로 180명 이상의 군인이 손실이 있었답니다. 손실이라는 것은 사망을 포함해서 실종, 부상 이런 걸 뜻합니다. 다시 전선으로 돌아오지 못한 걸 손실이라 하는데 사망보다 손실은 좀 큽니다. 그게 이제 몇 배 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은 뭔가 하니까 이 수치가 영국인 언론이 처음 언급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참모부의 DB를 얼마 전에 해커가 공격했는데 그때 172만 몇천 명이라는 확인을 주장했죠. 그 주장을 그 사람들이 보고서로 퍼블리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주장 상태에 있습니다. 몇 개 해킹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는데 해킹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에 인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172만 명의 데이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퍼블리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건 작업이 꽤 걸리겠죠. 그리고 또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제 평균 650명 손실이라 그러는데요. 이번 2025년 데이터를 제가 모은 거를 평균 내보니까 오늘까지 1,4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650명이 손실이라는 건지 사망이라는 건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공식 집계 발표는 136만 명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입니다. 왜 이걸 제가 계속 보수적인 평가라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 수치는 공식으로 전투 상황 보고에서 나온 수치를 적게 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군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전과를 발표하고 나면 그 전과에
성과에 따라 보상을 줘요. 예를 들어서 탱커 잡으면 몇 점, 뭐 비행기 잡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줍니다. 병사들한테 우리 게임할 때 득템 하듯이 그 점수 쌓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PX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는 쿠폰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죠. 그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해야지 되죠. 그래서 사진을 찍든지 바디캠에서 이제 찍어가지고 그 바디캠 찍는 게 다른 것도 찍지만 그 자기 전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은 다 디지타이즈 돼가지고 AI로 그런 걸 다 평가하기 때문에 거의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136만 명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왜냐하면 총 맞고 도망가거나 부상당해가지고 간 사람들 자기가 부상당한데 놔두지 않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확인이 안 되니까 저게 거의 대부분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탱크를 부수면 탱크 안에 들어있는 요원들이 어떻게 되는가 평가를 안 해요. 저 집계가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래 모으다 보면은 어느 날 엄청나게 많이 때리는 데가 있는데 가보면 별로 손실이 없어요. 거기에 멀리 때려가지고 발생한 피해를 평가 안 하거든요. 항공폭탄으로 많이 때리는데 파괴가 돼가 많은 사람 죽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일일이 다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 자료들이 굉장히 러시아 국방부가 보수적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더글라스 맥그레거 대령이 했던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거의 지금 남자가 없거든요. 70세까지 지금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거죠. 지금 요 자료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일 데이터 중에서 2025년도 한 해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죠. 제가 화살표를 좀 그려놨습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고 1,500명 선을 한 번씩 넘었었거든요. 저게 상당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저 자료들 쭉 보시면은 트렌드 자체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한 1,200~300명 선, 1,100명, 1,200명 요 선상에 있다가 지금 1,400명, 1,500명 이 선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은 한 2주일째 1,300명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굉장히 올라간다는 말은 우크라이나 병도 없는데 저기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많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병력이 많아야지 많이 죽거든요. 근데 병력이 없는데도 저런다는 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탈영병 사건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저게 검찰청 공식 자료입니다. 다달이 발생하는 건데 최근에 한 7, 8개월 동안에 2025년도 들어와서 엄청나게 악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한 게 2024년 12월까지 집계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식으로 와 있죠. 지난 이제 8월 말에 이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2022년 8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피난 와가지고 살고 있는 이리나 자루츠카라는 여성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경전철에서 이제 흑인 전과자가 살해를 했어요. 동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끔찍한 살해였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였는데 이게 CCTV에 녹화돼가 공개되는 바람에 이 사건의 반향이 되게 컸죠. 이걸 뭐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도시에는 범죄가 만연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당연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보도가 있었죠. 러시아는 큰 뜻이 없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기 국민이니까 보도가 있었죠. 양쪽 보도 차이가 이제 극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도를 한 거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보도한 행태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때문에 러우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보도가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소위 말해서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간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아무리 전쟁을 하고 있고 힘들어도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비인간성을 노출하는가 제가 좀 개탄을 했던 걸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보도는 이렇습니다. 흑인이 잔인하게 목을 끊는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뭔가 하니까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과 이제 범죄자가 활보하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무정함 이런 걸 지적한 거예요. 이게 너무 러시아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본 거예요. 그것도 엄청 잘 보도한 건 아니지만 비판적인 보도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인디펜던트라는 좀 유명한 데입니다. 이것은 USAID에서 돈을 제공해서 움직이는 기관이거든요. 내용을 제가 번역해 놨습니다. 미국 전역과 유럽의 우익 인사들이 그러니까 우익 인사들을 공격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난민의 비극적 이야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시 지원을 홍보하는 대신에 국내에서의 두려움이나 인종주의적, 혐오주의적 정책을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전시 기금을 우리가 모험해야 되는데 자꾸 왜 살해된 이리한테 관심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 사실 우리 러우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게 얼마나 가식적인 이야기인지 자기네들은 자기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길거리 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군대 그냥 보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돈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런
비인간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고 그걸 뭐 침공한 독재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푸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우크라이나가 의로운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옥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감옥입니다. 아무도 못 내보내고 그리고 그거 나가려면 돈 줘야 되고 이런 부패한 나라입니다. 저기에 비인간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